지금 쓰시는 거는 다 멈춰주시고 뭐 책상에 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필기구만 있으시면 됩니다. 이따가 제가 이제 자료를 여기서 이제 나눠드릴 게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다 제가 나눠드리는 자료로 수업과 숙제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따로 챙겨오시거나 이럴 거는 없습니다. 일단은 이제 간략하게 OT하기 전에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부원장을 맡고 있는 김대성 의쌤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이제 이번 한 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는 이제 저희 천우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천우 선생님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은 이제 수업을 해주실 거고 우리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기 전에 한 주간 제가 인트로 수업을 하려고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트로 수업 때는 이제 뭘 할 거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쭉 다니고 계시던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좀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좀 전달드릴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전달 및 준칙 사항을 제가 공통적으로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점과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좀 몰랐던 것 또는 어려워했던 것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기본부터 제가 차근히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하기 전에 앞서서 사실은 요 설문지를 좀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텐데 이제 작성을 아직 다 못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잘 몰라갖고 이름을 한번 좀 불러볼까요? 우빈이, 우빈이. 그 다음에 지후, 그 다음에 채민이. 채민이? 손을 좀 들어주세요. 여기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주호, 주호. 그 다음에 은유, 오케이. 그 다음에 호영이, 그 다음에 정엽이, 그 다음에 진원이, 오케이. 그 다음에 효빈이, 오케이. 그 다음에 희서, 그 다음에 서윤이, 그 다음에 무겸이, 오케이. 희서는 예전에 그 언니를 내가 가르쳤었는데 알고 있어요? 얘기를 막 어떻게 들었나? 어쨌든 자 보겠습니다. 자, 그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제 대부분이 영어를 아마 좀 싫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뭐 하기 싫거나 뭐 이런 분들이 아마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간략하게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여기에서 대부분 나는 영어가 수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좀 한 분씩 여쭤볼게요. 우빈이, 우빈이는 어때요? 영어가 좀 수월한가요?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게 제일 어려워요? 영어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운 거 딱 하나만. 제일 어려운 거? 영어 공부하는데 난 이게 제일 어렵다. 딱 하나만. 가정법. 가정법. 오, 굉장히 구체적이네. 가정법. 오, 가정법이라고 말한 친구는 처음이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강사 생활하면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자, 지후. 지후가 누구였지? 지후. 지후는 뭐가 가장 어려워요? 어떤 거? 문법이 어려워? 문법이 왜 가장 어려워요? 어떤 것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된다. 오케이. 그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채민이. 채민이는 뭐가 가장 어려워요? 문법이요. 채민이도 문법이. 왜 문법이 가장 어려울까요? 많아가지고. 뭔가 이제 공부할 게 많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호. 주호는 뭐가 가장 어려워요? 저도 해석. 해석하는 거? 해석하는 게 왜 어려울까요? 단어 때문에. 단어가 좀 잘 안 돼 있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유는 뭐가 가장 어렵습니까? 더 어렵겠지. 근데 가장 어려운 거. 본인이 딱 영어 공부하려고 하는데 뭔가 시작하기도 싫어. 이것 때문에 싫어. 영어로 글 쓰는 거. 영작. 영작이 왜 어려울까요? 순서를 몰라서. 순서를 잘 몰라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영이? 호영이는 뭐가 가장 어렵습니까? 호영이도 문법. 문법이 많네요. 호영이는 왜 문법이 가장 어렵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어떤 거?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많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정엽이. 정엽이는 뭐가 가장 어렵지? 정엽이도 문법? 이유가 뭐죠? 이해가 잘 안 된다. 이 비슷한 의견이 좀 많으시네요. 자, 그 다음에 진원이? 진원이는 뭐가 가장 어렵습니까? 저도 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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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까 저기 은유랑 같은 이유입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빈이? 효빈이는 뭐가 가장 어렵습니까? 어떤 거?
독해. 독해가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알아야 할 게 많아서. 오케이. 그 다음에 희서? 희서는 뭐가 가장 어렵습니까? 저도 문법 이유는? 문법이 좀 많아가지고 양이 많아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윤이? 서윤이는 뭐가 가장 어렵습니까? 문법 서윤이도 문법? 이유는 그러면? 이유 이해가 잘 안 된다. 이 의견이 가장 많네요 오늘. 그 다음에 무겸이는 뭐가 가장 어렵습니까? 문법이요. 같은 이유예요? 아니. 다른 이유예요? 이유가 뭐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양이 너무 많아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뭐 영작, 뭐 문법, 뭐 독해 여러 가지가 어렵다, 뭐 단어가 어렵다, 할 게 많다. 여기에서 이제 공통되는 의견이 뭐냐면요, 할 게 많다라는 거였거든요. 뭔가 양이 많다. 근데 이게 참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인데 딴 나라 말이잖아요. 딴 나라 말이잖아. 당연히 할 게 많지 않을까요? 양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반대 입장이어도 마찬가지야. 반대 입장.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도 뭔가 할 게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야. 제가 아는 그 외국인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어렵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개수를 표현할 때 우리가 1개, 2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숫자를 쓸 때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질문을 한 거야. 야, 1개 할 때는 이게 붙는데 2개 할 때는 왜 2개라고 안 그래? 이러는 거야. 왜 2개라고 하는 거야? 이러는 거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안 해봤거든. 그러게 왜 2개라고 안 그러지? 그러더니 이제 이 친구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거야. 1개를 제외하고는 개수를 셀 때는 그러면 요 받침을 안 붙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그래서 3개라고 안 하고 4개라고 안 그러잖아. 그래서 3개, 4개구나. 오케이. 받침이 없는 거구나.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5개. 여기서 받침을 붙이네? 6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 그럼 이거 뭐 규칙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물어봤길래 나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규칙을. 왜? 우린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우린 그냥 자연스럽게 익힌 거죠. 자연스럽게. 그죠? 자,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말을 배울 때는 이제 이런 규칙성을 찾아서 이제 우리가 언어를 익히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고 이제 배울 게 좀 많고 외울 게 많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반대 입장. 그래서 우리가 양이 많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를 몇십 년을 했는데요. 아직도 할 게 많아요.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영어가 됐든 어떤 언어라는 거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해가 쉽게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잘 안 된다, 양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최대한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OT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전달 및 준칙상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볼게요. 첫 번째인데요. 숙제를 잘해오자라는 겁니다. 방금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도 했을 텐데요. 이유 불문입니다. 숙제는요. 이유 불문. 선생님 제가 여행 갔다 오느라 숙제를 못했어요. 할머니 댁 갔다 오느라. 제가 너무 아파갖고요. 다 불허입니다. 네, 어떤 이유도 받지 않습니다. 숙제는요 항상 수업 말미에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단톡방 있죠? 그 단톡방에다가 다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숙제를요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이따 보내줄 거예요. 수업 끝나고 나면. 그러면 혹시라도 내가 결석을 했어. 나 결석해서 지난 숙제 모른다. 네, 안 먹힙니다. 이런 말은요. 어차피 단톡방에 다 보내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정당한 사유로 숙제를 못한 경우에 라고 이제 써놨는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뭐냐? 우리 중등부잖아요. 중등부에 한해서 정당한 사유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뭐냐? 너무 아파서 내가 펜을 못 들 정도. 입원해야 되는 정도. 요 정도면은 제가 이해합니다. 내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돼. 입원해서 한 전치 한 2주 나왔어. 이런 상황이야. 그런 거면은 이해합니다. 못할 수 있죠. 아니면은 뭐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지만 큰 어떤 일이 벌어져서 어떤 상을 당했어. 집안에 어떤 상이 났어. 이런 경우. 집에 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런 경우라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 참고사항. 작년 3월 말에 쌤이 수술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여기 그 복강경 수술이라고 해서 여기 세 군데 빵꾸 뚫었어요. 여기 빵꾸 뚫는 게 웃겨요? 이 자식아. 빵꾸를 뚫었는데 그날 이제 수술하고 제가 이제 4일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그 입원해 있는 동안 뭐 했냐면요. 학생들 자료 만들었습니다. 입원실에서. 네. 저는 그랬다고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숙제는 예외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이것도 똑같이 지각결석 금물입니다. 자, 지각 같은 경우 어떤 특별한 사유 없이 데스크나 선생님께 연락 없이 지각하거나 결석한다면 이건 이제 무단으로 처리가 되고요. 무단으로 처리가 되면요 강제 퇴원으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결석 같은 경우는 뭐 때에 따라서 결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되도록이면 결석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기존에는 중등부보다 고등부 학생들 수업을 많이 했고요. 최근까지 주엽고 수업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쌤이 가르치는 주엽고 이제 지금 현재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인데 50명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의 정말 신기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50명 중에 약 10명 정도가 1, 2등급자거든요. 1, 2등급? 1, 2등급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직은 잘 모르죠. 와닿지가 않죠. 쉽게 말하겠습니다. 전교에 300명이 있으면요 30등 안에 드는 거예요. 됐어? 굉장히 잘하죠. 전교 300명 중에 30등 안에 드는 친구가 10명 있다고요. 10명. 근데 그 10명의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신기하고. 뭔지 알아요? 그 친구들은요 절대로 지각결석을 안 합니다. 그리고 숙제도 한 번도 안 해온 적이 없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됐어? 자, 이 지각결석이나 숙제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실도라고 얘기합니다. 성실도. 정말 뻔한 얘기인데 공부 잘하는 방법은요 아주 쉽습니다. 성실해지면 돼요. 너무나 간단하죠. 네. 영어뿐만 아닙니다. 수학이 됐든 국어가 됐든 뭐가 됐든 공부를 잘하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성실해지면 돼요. 여기서 출발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각결석은 금물입니다. 지각의 기준을 말해줄게요. 여러분이 학원에 등원을 하면 저기 키오스크에다가 출석 체크를 합니다. 맞죠? 그럼 출석 체크를 하면은요 그 시간이 찍힙니다. 초 단위까지 찍혀요. 그 찍힌 시간이 기준입니다. 찍힌 시간. 우리가 5시까지 등원이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 1층에 있었는데 4시 59분이야 1층에. 자, 엘리베이터 기다리느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졌어. 학원 올라와갖고 키오스크에 출석을 찍었어. 5시 1분이 됐어. 지각이에요. 알겠죠? 여기 1층에 있는 시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학원에 오셔서 저 키오스크에 찍은 시간 저기가 기준입니다. 저거는 전부 다 우리 웹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이 출석 찍은 것들. 그래서 저는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실도입니다. 성실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습니다. 절대 지각하지 마세요. 절대. 알겠죠? 이거는 계약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어서 갈게요. 하나만 더 말하겠습니다. 피치 못하게 지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버스를 놓쳤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또는 내가 오늘 학교에서 뭐 청소하느라 늦게 끝났어.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요. 그냥 담당 선생님한테 카톡 하나 보내세요. 그럼 몇 초 안 걸리잖아. 선생님 저 버스 놓쳐서 3분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 학교가 좀 늦게 끝나서 5분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거 보낸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뭐라고 할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그거 한마디 보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됐죠? 자, 이어서 갑니다. 세 번째. 자, 각종 교재 그리고 스프링노트 요거는 필참입니다. 필참. 자, 교재 지참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수업을 들으러 오는데 교재를 안 들고 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교재 안 들고 오는 거 복사 안 해줍니다. 선생님 저 교재 안 들고 왔어요. 복사 좀 해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저희 학원은 안 해줍니다. 그냥 본인이 감수해야 돼요. 알겠죠? 본인이 그날 수업 그냥 꽁으로 날려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교재 잘 챙기시고요. 두 번째, 쌤이 B5 사이즈로 뽑아주는 게 있습니다. B5 사이즈가 뭐냐면요. 요게 B5 사이즈야. 조금 작은 거. 아까 여러분이 설문지 쓴 게 A4. 됐어? 사이즈 차이 보이죠? 이렇게. 요 앞에 작은 거 보이죠? 이게 B5 사이즈예요. 요 사이즈. 자, 요 B5 사이즈 같은 경우는요. 우리 스프링노트에다가 항상 붙이셔야 합니다. 제가 뭐 특별한 지시를 해서 이건 안 붙여도 돼 하는 거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이 스프링노트에 전부 다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스프링노트는 이제 중간중간에 학습 점검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요. 안 가져오면은 집에 거리와 무관하게 귀가시킬 겁니다. 알겠죠? 꼭 잘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갈게요. 사실 가장 중요한 제가 여기 OT에다가 쓴 가장 중요한 사항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질문 요청을 하자. 사실 지금까지 말한 1, 2, 3번은요 전부 다 성실성에 관련된 거거든요. 숙제 잘하자, 지각 결석하지 말자, 교재 잘 챙기자. 뭐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잖아. 어느 곳에서나.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간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진짜로 내가 성적이나 실력을 올리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나 잘 못해도 돼, 나 빵점 받아도 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잖아. 내가 어떻게 해서든 1점이라도 더 잘 받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실력을 올리고 싶다면요, 여러분 질문과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저는 학원을 다니는 근본적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질문과 요청을 이제 하지 않는다면요, 그러면 그냥 인강 듣는 게 나아요. 학원 뭐하러 다닙니까? 여러분이 이제 잘 모르는 게 있어.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께 이제 질문을 하고, 숙제하다가 막히는 게 있어. 선생님한테 카톡 보내서 물어보고요. 수업 시간에 이해가 안 된 게 있어. 그럼 수업 끝나고 또는 수업 전에 질문을 해도 되고요. 나는 수업 시간 중에 질문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저한테 따로 뭐 얘기를 하셔도 돼요. 뭐 수단은 뭐 가리지 않고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질문과 요청을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수천 명의 학생들 중에서 정말 좋은 입시 성과를 낸 친구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요. 그들 중에서 처음부터 잘했던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특히 이제 중학교 때부터 잘했던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한 친구 얘기를 해줄게요. 지금 그 친구 나이가 20몇 살이냐, 23살인가 23이구나. 23살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제가 고1 때 가르쳤거든요. 대화고 다녔던 친구고 서원이라는 여학생이에요. 실명까지 얘기할게요. 이 친구 뭐 영상을 혹시 보고 있다면 미안하다 선이야. 어쨌든 자, 이 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이제 그 1학기 중간고사를 하기 전만 해도요 정말 많이 부족했어요. 영어에 거의 기초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요, 정말 어느 정도였냐, 나를 굉장히 귀찮게 할 정도로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귀찮게 할 정도로. 주말에 계속 카톡 보내. 선생님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수업 이제 저기 등원 시간이 6시까지인데 맨날 5시에 와. 5시에 와갖고 1시간 동안 나한테 질문하고, 질문을 겁나 많이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이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결론만 말할게요. 동국대 법대 갔습니다. 결론만 말한 거예요. 결론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단적인 예시를 보여줬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 당장의 실력이 여러분의 나중 결과를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거의 시작은 뭐냐면 질문과 요청이다. 알겠죠? 자, 5번째 갑니다. 방금 전 4번 내용은요, 여러분이 학원을 다녀야 하는 이유의 본질을 설명했다면 5번째는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어떤 실력적인 측면, 뭐 여러분이 뭐 영어를 못한다, 잘한다, 저는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저는 딱 하나입니다. 태도예요, 태도. 제가 보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수업에 임하는 태도. 제가 2010년부터 강사를 했거든요. 14년 됐죠, 그러면은. 그럼 14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학생들을 지도를 하면서 진짜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눈빛을 보잖아요. 그러면은요, 대충 보여요. 아, 지금 우리 우빈이가 열심히 수업을 하고 싶구나 라는 눈빛이 느껴지고요. 아, 은유가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는 눈빛이 느껴집니다. 네, 제가 그게 보면은요, 이게 대충 티가 납니다. 티가 나요. 자, 농담한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중학생인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하는 게 조금 이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성적이 잘 나와. 그러면요, 가장 좋은 건 여러분입니다.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에요. 왜? 여러분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부모님이 대신 살아줍니까? 내가 대신 살아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그 각종 매체에서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무슨 뭐 요즘에 뭐 대학을 안 나와도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뭐 대학 안 나와도 뭐 해서 뭘 하고 잘 살 수 있다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대학을 안 나와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잘 된다라는 내용은 많거든요. 근데 막상 보면은 반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반대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요. 내가 서울대를 나오면, 내가 연대, 고대를 나오면, 스카이를 나오면은 이렇게 잘 된다 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 영상은 없거든요. 유튜브를 보면요. 왜 없는지 알아요? 당연하니까요.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공부를 못했을 때는 뭔가 우리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겠죠. 그렇죠? 그거에 관련된 어떤 정보들이 있는데요. 즉 공부를 못했을 때의 어떤 리스크가 있으니까, 위험이 있으니까 자꾸 다른 쪽에 대안을 찾게 되잖아. 근데 공부를 잘했을 때는요. 리스크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서울대를 나왔다고 쳐볼게. 실제로 서울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서울대 나왔다고 쳐볼게. 그럼 내가 서울대 나와서 나쁜 점이 뭐예요? 얘기해보세요. 내가 서울대 출신이어서 나에게 나쁜 점이 뭘까요? 나쁜 점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도 생각하는 게 내가 공부를 잘해서 또는 학벌이 좋아서 나쁜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아직은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의 인생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좀 잃을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께서는요 일단 지금 좋은 결과를 내고 그러니까 실력을 쌓아서 좋은 결과를 내면은 여러분에게 이득이 된다는 거. 그리고 그거의 출발점은 역시나 태도입니다. 태도. 특히 여러분 수업하다 보면요 졸릴 수 있거든요. 이해합니다. 졸릴 수 있죠. 근데 졸릴 때는요 서서라도 들으세요. 서서라도. 본인이 손해입니다. 본인이 인생입니다. 6번째 갑니다. 자, 자신감을 가지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 OT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2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아까 첫 번째가 그 4번에 써 있었던 요 질문 및 요청을 하자. 2번째가 바로 자신감을 가지자라는 겁니다. 자, 나는 해도 안 되는 걸까? 왜 이렇게 어렵지?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미리 말하면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좀 부끄럽지만 과거를 말해줄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영어가 지금 내 핸드폰에 있거든요. 내 핸드폰에 내가 찍어놓은 게 있는데요. 중2 때 내가 영어가 30점이었어요. 30점. 시험 보면은 좀 말하기도 좀 쪽팔리네. 아무튼 30점이었는데 근데 생각을 해봐. 결론만 봐봐. 지금 영어 강사하고 있잖아요. 중2 때 영어 30점 받던 내가 영어 강사하고 있잖아.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영어가 30이었는데 수학은 95점이었어요. 수학 잘했거든요. 제가. 수학은 95였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영어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어떤 결과가 어떤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에 저는 굉장히 영어에 자신이 없었거든요. 못하니까 점수도 안 나오니까 해봤자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으니까 제가 영어 성적이 오르기 시작한 게 중3 때부터였거든요. 정확하게 중3 5월 16일부터였어요. 아직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가 2003년이거든요. 제가 중3 때가. 아무튼간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제가 좀 실력이 좀 많이 상승하면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나중에 영어 선생님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중에서도. 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되는 역할과 제가 해야 되는 역할, 저와 더불어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은 담당해 주실 선생님들이 해야 될 역할을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역할은요. 지금까지 말했던 1에서 6번까지를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뭔가 가지수가 많았죠? 별거 없어요. 그냥 성실해져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게 다야. 성실하게 하자. 이거입니다. 그러면은 앞에 서 있는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아까 여러분이 많이 요구하셨던 이해가 되기 쉽게 잘 설명을 해줘야겠고요. 여러분이 학습이 끊기지 않도록 좀 유지시켜주는 코치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야겠죠. 제가 해야 되는 역할,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그거가 되겠죠. 그게 잘 시너지가 맞으면 여러분의 성적, 실력이 쭉쭉쭉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믿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 요거 설명하고 OT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학원 다니면서 지켜야 할 기본 사항들이 있는데 뭐야 이거 자막이 왜 나와 갑자기? 뭐야 이거? 그래. 자,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요. 아까도 잠깐 말한 건데 못하는 학생은 전혀 상관없는데요.
안 하는 학생은 저는 싫어합니다. 안 하는 학생이란 불성실한 학생이 되겠죠. 자, 당장 부족함은 메꿀 수 있습니다. 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하시면 됩니다. 성실하게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두 번째, 윗사람에 대한 기본적 예의는 잘 지키자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학원에 계신 저희 데스크에 있는 실장님, 각 자습실에 계신 AT들, 그리고 각 선생님들, 당연히 여러분보다 선윗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윗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겠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일방적인 예의를 지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윗사람도 당연히 여러분을 존중을 해야겠죠.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전에 사례를 하나 말해주겠습니다. 제가 몇 년이냐 그때가 2020년이다. 2020년에 그 대화고 학생들을 가르쳤었는데 그때 당시 대화고에 한 남학생이 있었어요. 굉장히 예의 바른 친구였습니다. 저 보면 막 90도로 안녕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한번 여기 A잡실 앞에서 이제 좀 속된 말로 우리 실장님께 개기는 모습을 내가 봤어요. 우연히 이렇게 복도 지나가다. 그래서 그날 제가 그 친구를 끌고 가서 엄청 혼내고 그날부로 학원 잘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요 기본 예의에서 어긋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기 전에 일단 사람이 먼저 돼야죠. 그죠?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자고요. 우리 서로 지키자. 알겠죠? 자, 여기 있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하자라는 뻔한 얘기를 한 겁니다. 요것만 한다면요 다 도와줄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제가 14년간 강사 생활을 하면서 웬만한 학원가에 다 있어봤어요. 강남의 대치, 목동, 평촌, 여러 이제 유명한 학원가들이 있죠. 그러니까 웬만한 학원가에서 근무를 해봤고 정말 많은 선생님들을 이제 알고 지내왔고 그리고 지금 학원에서 이제 부원장까지 이렇게 왔는데 제가 여러 선생님들을 느끼면서 진짜 팩트만 말할게요. 우리 학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학원 선생님들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건 내가 진짜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 학원이 출근이 2시까지거든요. 퇴근이 10시 반이에요. 선생님들 몇 시에 오는지 알아요? 아침 11시에 와요. 3시간 일찍 출근하세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선생님들 퇴근이 10시 반이잖아요. 몇 시에 퇴근하는지 아세요? 새벽 2, 3시에 퇴근하세요. 학원에 12시간을 넘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 동안 뭐 하냐? 이거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꾸 이제 뭘 만들어서 저한테 막 피드백을 요구합니다. 부원장님 제가 이렇게 이번에 한번 제작을 해서 우리 중등부 아이들 이걸 한번 줘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거 해갖고 바로 다음날 애들한테 나눠주고 나한테 와갖고 이제 작년 3월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일부 선생님들이 와서 이제 부원장님은 이제 문법을 어떻게 수업을 하시니까 하고 막 좀 배우고 싶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1강의실이 있는데 저기 1강의실에 선생님들 다 모아놓고 제가 어떻게 문법 수업을 하는가 이걸 한번 보여드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방식을 차용해서 이제 각 선생님들이 자기 수업 시간에 적용하고 있고 이거 반론은 치지 마세요. 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진짜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할까요? 그 선생님들이 추가 근무한다고 해서 월급 더 받으시는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요 전부 다 그냥 딱 하나입니다. 학생들을 사랑해서요.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뭐 하나라도 더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학원보다도 저는 그 마음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학원 선생님들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좀 빨리 들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 퇴근하라고. 안 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열심히 잘 지도를 해줄 거니까 걱정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OT를 이제 쭉 설명했는데, 자, 그 다음 거를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전달사항, 학원의 이제 여러 준칙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여러 전달사항에서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어 학습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거 요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PPT는요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가볍게 들으시고 제가 요게 끝나고 나면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이따 잘 쉬시고요. 자, 가봅시다.
자, 일단 여기 뭐 문법 학습의 목적이라고 이제 제가 써놨는데 가기 전에 앞서서 기본적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영어가 왜 어렵냐, 뭐가 어렵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영어가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의 나라 말이라서 그래요. 딴 나라 말이라서.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려볼게요. 잘 봐봐. 자, 한글이 있고요, 일본어가 있고요, 영어가 있습니다. 세 개를 비교해볼게요. 세 개를요. 제 실제 사례를 하나 말해주면은 이제 제 절친 2명이 있는데 그 2명이 예전에 20대 초반 때인데요. 그때 한 친구가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간 친구가 있어요. 유학을 갔고 한 친구는 이제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6개월 정도. 어학연수를 이제 간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되게 친숙하게 배우는 언어는 영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1, 2학년 때부터 일본어를 배우진 않잖아. 그렇잖아. 보통 일본어 같은 경우는 빨리 배워봤자 중학교 1학년 아닌가요? 그죠? 영어는 막 뭐 요새 뭐 영어 유치원이다 뭐다 해갖고 막 미취학 아동일 때부터 이미 영어를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친구, 자 일본으로 유학 간 친구가 한 달 뒤에 국제전화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제 물어봤죠. 야 어떠냐 거기서 뭐 좀 살만하냐 하니까 아 그냥 좀 아직은 언어의 장벽이 있어서 조금 힘든데 그래도 뭐 그럭저럭 살만하다.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지. 야 너 그러고 보니까 간지 한 달 됐는데 너 회화는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회화는 된대요. 그냥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은 없답니다. 한 달밖에 안 되는데. 그럼 이 친구가 언어의 천재? 뭐 그럴 리가 없지. 둘 다 빡대가리예요. 공감 못했어요. 근데 얘가 한 달 만에 일본어로 회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얘가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걸 많이 보지도 않았어 딱히. 근데 어쨌든 그렇대요. 자 반면에 이 친구 6개월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한국으로 다시 왔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친구를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야 너 6개월이나 어학연수 갔다 왔는데 그러면은 뭐 프리토킹 한번 해보자 영어로. 말 한마디 못해요. 우리 왜 그 한국 사람들 그 국룰 있죠. 그거 뭐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거 있잖아. 딱 그 수준이야, 그 수준. 아니 영어를 그렇게 어려서부터 배우는데 영어로 말 한마디 못해. 얘는 일본에 간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회화가 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둘의 수준은 비슷해요. 둘 다 빡대가리를 했잖아. 왜 그럴까?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일본어는 그렇게 친숙한 언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자세 좀 똑바로 해줄래요? 예, 기대지 마세요. 우리가 일본어를 어려서부터 배운 것도 아닌데 근데 회화가 가능하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서부터 배웠는데 말 한마디 못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 그런 것들 이따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어라는 놈에 대한 거를 초창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문법을 학습을 하는데 이제 문법을 왜 배우는지부터 먼저 알아야 되거든.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문법 뭐하러 배우냐? 단어만 알고 해석만 할 줄 알면 되는 거 아니냐? 뭐 말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문법 뭐하러 배우냐? 나는 문법 모르는데? 난 문법 몰라도 한국말로 잘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영어 안 배워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건. 자, 여러분 여기 써놨다시피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건물은 쉽게 무너지고요. 그런 것처럼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초가 중요한데 근데 그 기초가 뭐냐면 그게 문법이에요. 됐어?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요. 문법 문제 잘 풀려고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문법을 배우는 이유는요.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고요. 영작을 잘하기 위해서고요. 듣기를 잘하기 위해서고요. 말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문법을 배우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이 그 회화학원을 다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성인 영어 회화학원 막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럼 거기 가면 뭐 배우는 줄 알아요? 문법부터 배워요. 문법 배워요. 말하기만 배울 것 같죠? 아니요. 문법부터 배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문법을 모르면 회화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됐어? 선생님 저기 외국 사는 사람은 문법 몰라도 회화 잘하던데요? 아이씨 딴 나라 말이라니까. 우리나라가 아니잖아. 우리도 국문법 잘 모르잖아. 나도 몰라.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잖아요. 원어민이 아닌 입장에서는요. 기초 문법을 익혀야만 우리가 해석도 잘하고 듣기도 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문법도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석도 말하기도 다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했다시피 이제 문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는 영어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어랑 영어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완전 다른 언어거든요.
아예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돼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런 거 들어봤을 겁니다. 투부정사 들어봤죠? 아까 말했던 뭐 저기 우리가 뭐 가정법 뭐 이런 얘기, 뭐 가정법, 뭐 관계대명사 다 들어는 보셨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뭐하러 배웁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거 배워다 어디다 쓸 건데? 이런 것도 지금 전혀 안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죄송한 말인데요, 문법을 헛공부한 거예요. 헛공부한 거야. 아니 문법을 배웠으면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영어로 글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잘못 배운 문법이라고. 그래서 문법을요 원어민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기본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언어의 차이부터 가볼게요. 언어의 차이. 아까 전에 선생님이 한글, 그 다음에 일어, 영어 세 가지를 썼는데요. 잠깐 다시 써보자면, 아까 일본에 간 지 한 달밖에 안 된 친구는 한 달 만에 회화가 가능했답니다. 걔가 문법을 그렇게 빨리 익혔을까요? 일본어 문법을?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한글과 일본어는요 언어 구조가 동일합니다. 언어 구조가 동일해요. 그럼 언어 구조가 동일하다는 게 뭔데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히만 말하면요, 일본어, 그러니까 초급 회화 있죠. 초급 회화, 일본어 초급 회화. 일본어 초급 회화는요 단어만 알아도 할 수 있어요. 단어만 알아도 할 수 있어. 근데 영어는요, 우리가 단어만 한다고 영어로 말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즉 한글과 영어는요 언어 구조가 달라요. 언어 구조가 달라. 그러면 한글과 영어는 왜 대체 언어 구조가 다를까? 이유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애초에 언어라는 게 뭐냐면요, 언어라는 건 문화의 결정체예요. 문화의 결정체. 문화의 결정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의 각자의 친구들을 생각해봐. 좋은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각자 친구들의 말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각자 친구의 말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의 말투만 보더라도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고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이 되게 좀 착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약간 이런 것들. 됐어? 그러니까 말투만 보더라도 우리가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결국 말이라는 거는요,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언어라는 거, 우리나라 전체에서 쓰는 한글이라는 언어는요, 우리나라의 문화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즉 언어라는 거는요, 문화를 눈에 보이게 표시한 가장 대표적인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문화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가 있겠죠. 왜냐면 미국은 반대편에 있으니까 우리나라랑 문화가 많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여러 문화적 차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딱 하나만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서양 언어와 동양 언어의 차이로 제가 접근해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제가 비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시간과 장소예요. 시간과 장소, 이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자, 여기 제가 동양이라고 썼는데 쉽게 말하면 한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나라 한국은요, 시간과 장소 중에 뭘 더 중시하는 문화일까요? 뭘 것 같아요? 시간? 그래요? 장소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없으세요? 장소, 우린 장소? 또 다른 분들 없습니까? 자, 동양권, 우리나라는 시간과 장소 중에 뭘 더 중시하냐? 시간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왜 시간을 중시할까? 단순합니다. 농업 문명이어서 그래요. 농업 문명. 잘 봐봐. 자, 이 농업 문명이랑 뭔 상관이냐면 약간 역사 얘기를 할게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 그 세종대왕 이전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이 농사를 이제 짓고 뭐 쌀농사 지어서 이제 그걸로 자급자족하면서 살았잖아.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언제 씨를 뿌려야 되냐, 언제 수확해야 되느냐, 언제가 중요하거든요. 맞잖아. 시간이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기존에는 중국력을 썼었어요. 중국력.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용 시계가 없었어. 중국력을 따봤단 말이야. 막 우리 그때 막 날씨나 이런 거를 보려면 뭐 별자리 보고 뭐 이런 거 했잖아, 옛날에.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안 맞는 거야, 중국이랑. 이 위치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그 농사 짓는데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니까 야, 시계 하나 만들자 해서 나온 게 해시계, 물시계 이런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해시계, 물시계를 뭐 장영실이 만들어내 뭐하네 이런 거는 니네가 배우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이걸 왜 만들었는데? 심심해서 만들었겠어요, 시계를요? 아니죠. 왜 만들었냐? 농사 잘 지으려고 만든 거예요. 농사 잘 지으려고. 됐어? 자, 그래서 우리나라 전용 시계 딱 하고 만들었어. 근데 이랬더니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사람들이 농사를 제대로 짓는 법을 몰라. 언제 얘를 씨를 뿌리고 언제 수확하고 이런 걸 몰라. 그래서 세종대왕이 안 되겠다. 이거 농사 잘 짓는 매뉴얼 하나 만들어야겠다. 한 게 농사직설이라는 책이거든요. 자, 지금처럼 우리나라는 농업 문명이었고요. 농업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시간을 더 중요시 여기는 문화예요. 됐나요? 자, 이걸 기억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반대로 서양은 뭐겠습니까? 이건 정답이 나왔네요. 뭐겠어요? 장소를 중요시 여기는 문화거든요. 왜 장소를 중요시 여길까? 이유는요. 서양은 상업 문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업 문명. 여러분, 이것도 약간 역사 얘기가 필요한데요. 1491년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이 세계사 지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1491년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잘 몰라요? 149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해가 1491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어떻게 발견하게 된 건지 알아요? 당연히 배 타고 갔겠지. 뭐 비행기 타고 가진 않았겠지. 뭐 수영해서 가진 않았겠지. 어쩌다. 그러니까 애초에 출발을 왜 했을까요? 신대륙을 찾으러 가자 이래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혹시 이유 아는 사람 있습니까? 다음에도 넓기 아니에요. 시간 뭐라고? 인도? 오, 맞아요. 비슷했어요. 뭐냐면요.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얘네가 후추를 얻으려고 했었어. 후추. 당시에는 이제 후추가 굉장히 귀한 향신료였거든요. 근데 이제 후추가 이제 인도에서만 나는 거야. 근데 인도로 가려면 이제 육로로 가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오스만 제국이라고 해서 여기가 길목을 차단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여기 항로로 가자. 그래서 배 타고 이렇게 가자. 이게 원래 목적이었던 거야. 근데 얘가 일로 간 거예요. 됐어? 그래서 우연찮게 발견한 게 신대륙. 이제 지금의 이제 미국 대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애초에 후춘이 뭐니 이런 거를 왜 구하러 가겠습니까? 이 서양권은요 거래를 주로 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목민족이라고 하죠. 유목민.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야. 계속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사고 파는 이런 거래가 중요한 문화권이라는 거예요. 상업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까? 영어 대문자 A 있죠? 대문자 A.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원래는 이런 형태였어요. 이런 형태. 이 형태가 뭐냐면요. 이게 소 머리를 형상화한 거거든요. 소 머리. 이걸 뒤집으면 A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서양권에 A라는 글자를 보면은요.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어요. 보면은요. 옆으로 니 됐습니까? 그럼 이 소 머리가 왜 있냐면요. 옛날에 이제 이렇게 시작한 거야. 예전에 완전 막 선사시대 때 막 이때라고 생각해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언어가 없잖아요. 언어가 없으니까 이제 대충 뭐 바디랭귀지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뭐 소통을 했겠죠. 옆집에 이제 우가우가 씨가 있어. 얘가 와갖고 야, 소 한 마리 저기 빌려줘 대출 좀 막 이러면서 이제 왔어. 그럼 내가 그래 소 빌려줄게 하고 빌려줬어. 근데 소를 한 마리 빌려줬는데 근데 얘한테 소를 빌려줬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거래 장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거래 장부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얘가 먹튀하잖아. 그치? 야, 너 며칠 전에 빌려왔던 소 내놔. 이거 그딴 거 없는데 이러면 어쩔 거냐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래 장부가 필요하니까 뭐가 필요하냐? 벽에다가 새깁니다. 옆집에 있는 놈이 소 한 마리 빌려갔다라는 식으로 벽화를 그리기 시작한 게 이 영어라는 언어의 발달의 시초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게 어떻게 나왔냐? 거래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영어라는 언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이 상업에서 중요한 거는요 시간이 아니고요 장소가 중요합니다. 왜? 단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지금 우리 여기 근처에 여기 이마트에서 파는 핫팩이랑 에베레스트산 정상에서 파는 핫팩이랑 가격이 똑같을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물건의 값을 책정하고 매기고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은요 시간이 아니고요 장소가 중요한 겁니다. 장소. 어디에서 뭘 파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어디에서 뭘 사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업 문명에서는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정리하자면 동양권 우리나라는 시간을 중시하는 농업 문명이고 서양 미국은요
거래를 중시하는, 그러니까 그 장소를 중시하는 상업 문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뭘 보여줬냐면 문화의 차이를 보여줬거든요. 그럼 이 문화적 차이가 언어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그걸 보여주겠습니다. 자, 봐볼게요. 자, 실제로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예시를 볼게요. 우리말을 봅시다. 자, 내가 순서를 한번 바꿔볼게. 나는 어제 서점에 갔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순서를 바꿔서 내가 쌤이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 두 개를 한번 속으로 읽어보십시오. 순차적으로. 나는 어제 서점에 갔었다. 나는 서점에 어제 갔었다. 자, 어떤 게 더 자연스럽게 읽혀요?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게 더 자연스럽게 읽히죠.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위에 게 더 자연스럽게 읽힐까요?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말을 하니까 그러겠죠.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왜 어제를 먼저 쓸까요? 시간을 중요시 여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먼저 나온 거야. 근데 영어에서는 어떻게 쓸까? I went to the library. To the library. 장소가 먼저 나옵니다. 왜? 장소를 중요시 여기는 문화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라는 거는요, 그냥 또는 그냥 외워, 뭐 예외 이딴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다 어디에서 비롯되냐? 지금 보신 것처럼 문화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시간을 중시하는 동양권 언어인 한글은 어떻습니까? 어제라는 시간표현을 먼저 쓴 거고요. 자, 장소를 중시하는 서양권 언어인 영어는요, to the library라는 장소 표현을 먼저 썼다고요. 중요한 거를 먼저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중요한 거를 먼저 씁니다. 자, 이런 것처럼요, 우리가 문화만 가지고 봤을 때도 벌써 차이가 있고요. 여러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언어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 PPT는 안 썼는데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글에서는요, 나는 사과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한번 써볼게요. 영어에서는 어떻게 쓸까요? I have 어떻게 씁니까? on apple이라고 쓰거든요. 이렇게 쓰거든. 얘를 왜 쓰냐는 거야. 우리말에서는 나는 사과 하나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굳이 이렇게 말 안 하잖아. 그냥 사과 갖고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 그렇죠? 우리말에서는 하나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쓰죠. 이거 만약에 on 빠지잖아요. 이거 문법적으로 틀린 문제예요. I have apple 하죠. 이거 틀린 말이야. on apple이라고 해야 돼. 그럼 왜 이딴 말을 붙일까? 우리말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영어에는 이걸 붙일까? 똑같은 이유입니다. 잘 보세요. 얘네는요, 아까 말했다시피 상업 문명이라 했죠. 상업 문명. 상업 문명은 뭡니까? 거래야, 거래. 그럼 거래할 때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개수예요, 개수. 개수가 중요하잖아. 내가 이걸 한 개에 1,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이걸 2개에 1,000원에 팔아.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상업 문명, 거래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개수의 개념입니다. 개수의 개념. 명확하게 개수를 표기해야만 명확하게 그거에 맞는 값어치를 내가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양권 언어는요, 전부 다 개수에 굉장히 민감한 언어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개수에 민감하다.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오히려 정문화. 2 플러스 1 뭐 이런 거 있잖아. 사과 2개 샀어. 아유, 하나 더 가져가. 괜찮아 이러면서 정문화. 우리나라는요, 개수에 그렇게 민감한 문화가 아니에요. 정이 많잖아. 정이 넘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양권 그딴 거 없습니다. 거래가 중요해서 개수에 민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apple냐 on apple이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표기하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고 그런 세밀한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수에 민감한 언어. 그렇죠?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우리가 시간과 장소라는 딱 한 가지 예시만 보더라도 이런 차이가 발생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나라에는 없는 영어의 어떤 개념, 여러 가지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만 여러분이 제대로 문법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법 OT를 이제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제가 쉬는 시간을 좀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잠깐 쉬셔도 되고, 아까 요거 작성 못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작성 다 하신 분들은 여기 책상 앞에다가 놔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좀 쉬시면 되고요.
떠들지만 마세요. 다른 말 수업 중입니다. 됐죠? 자, 그만 쉬었다 합시다. 그 화장실 다녀오시거나 물 드실 분들은 나갔다 오셔도 돼요.
자, 혹시 아직 다 못 쓰신 분들이 계십니까? 얼른 마무리 좀 해주시고요. 이 이름 안 쓴 사람이 있는데 이거 누구냐? 이름 안 쓴 사람. 이름 안 쓴 사람 있다. 이름 안 쓴 사람. 제출한 사람 중에. 지금 제출한 사람이 우빈이랑 효빈이, 호영이, 나머지 한 명. 누가 안 썼는데 이름? 아니 본인이 몰라요? 아니 방금 제출한 사람 중에 효빈이, 우빈이, 호영이 제외하고는 지금 한 명이 이름을 안 썼어. 누구예요? 이거 이름 안 쓴 사람? 응? 이름 안 썼어? 니꺼 맞아? 아, 네. 자, 아직 제출 못하신 분 계십니까? 얼른 좀 써주십시오. 자, 이게 얼른 마무리돼야 우리가 수업을 하든가 말든가. 자, 일단은 그러면 자료를 좀 먼저 나눠볼게요. 아, 네. 자, 보자. 지금 몇 개냐면요.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개. 5명 지금 제출 안 하셨거든요. 손 좀 들어보자. 아직 못 쓴 사람 손. 하나, 둘, 그다음에 셋, 여기 넷, 하나. 나머지 한 명. 하나, 둘, 세 분. 방금 냈고, 정엽이 냈고. 자, 요거를 좀 얼른 마무리해 주셔야 되는데 잠깐만 내가 잘못했나? 한 번만 더. 오케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하나 남았네? 한 분이 누구십니까? 혹시 아직 쓰고 계신 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일단 먼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주십시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자, 뒤로 좀. 하나, 둘, 셋, 넷. 자, 하나씩 뒤로 좀. 자, 다 받으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제가 요 Essential Grammar라고 쓴 내용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매 수업 시간마다 이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걸로 좀 수업을 진행할 건데 시간 관계상 오늘 요거를 다 하지는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기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거는요. 이제 영어라는 언어가 이제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한글과 영어가 이렇게 다른 점들이 있다라는 거를 간략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1번에 써져 있는 내용을 보면요. 영어와 한글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는데요. 영어와 한글은 언어의 구조가 다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이걸 알아야겠죠? 여기 설명을 잠깐 보겠습니다. 영어는 격의 언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근데 한글은요 조사의 언어라고 불러요. 말이 어렵죠? 쉽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격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영문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격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주격, 목적격 막 들어보셨죠? 이런 격이란 거 들어봤죠? 이 격이 무슨 뜻이냐? 여기 써놨습니다. 위치란 뜻이야. 위치. 자리야 자리. 됐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격이란 말은 뭐냐면 주어 위치에서는 이렇게 써라. 이런 말이고요. 목적격은 무슨 말이냐? 목적어 위치에선 이렇게 써라 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학생들한테 이거 질문하면 여태까지 맞춘 사람이 없었는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나가 영어로 뭐예요? me? 또 다른 의견. I?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방금 전에 여러분이 말한 게 다 맞는 말인데 정확한 정답은 아니에요. 나는 영어를 먼저 알아요? 이게 전부 다 나입니다. 됐어요? 이게 전부 다 나잖아. 근데 생긴 게 다 다르죠? 그렇죠? 그럼 생긴 게 왜 다른 줄 알아요? 자리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리에 따라. 즉 정리할게요. 영어는요
위치의 언어라고 했죠. 위치의 언어. 이 위치의 언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리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됐어? 자리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우리가 친구를 영어로 friend라고 합니다. 근데 이 friend라는 단어가요. 여기에 오냐, 여기 오냐, 여기 오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pretty가 예쁜이잖아. 그치? 근데 pretty가 여기 오냐, 여기 오냐, 여기 오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됐어요? 영어는요. 위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언어입니다. 됐어? 근데 한글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글은요. 위치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아주 쉬운 말을 써볼게. 그럼 우리가 영어로는 I love you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말은요. 얘를 각각 자리를 막 바꿔도 의미 전달하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로 쓴 게 원칙이긴 하지만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나는 사랑해 자리를 막 바꿔도 전달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는 거야. 우리말은 뭐만 잘 붙이면 되냐면요. 는, 를, 해 이거만 잘 붙이면 돼요. 됐어? 맞죠? 이거를 내가 이상하게 써볼게. 이렇게 써볼게. 나의 너가 사랑냐?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잖아. 그쵸? 자, 이 뒤에 붙는 말들을 내가 이상하게 쓰니까 전달이 안 됩니다. 이 뒤에 붙는 쌤이 노란색으로 표시해놓은 요놈들 보이죠? 요놈들. 이걸 뭐라고 하냐? 조사라고 불러요. 됐어? 이건 국문법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조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정리하자면요. 한글은요. 조사만 잘 갖다 붙이면 의미 전달이 잘 되는 거예요. 됐어? 즉 얘는요. 조사의 언어란 건 뭐냐면 조사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쓰고 계시죠? 다 외울 수 있으면 안 써도 돼요. 쉬운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영어가 격의 언어다. 즉 위치의 언어다. 한글은 조사의 언어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영어는요. 위치 선정이 중요해요. 위치 선정. 똑같은 단어여도 위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한글은 위치랑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위치에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뭐만 잘 붙이면 된다? 조사만 잘 갖다 붙이면 된다. 됐습니까? 자, 언어의 구조가 이렇게 다르죠. 아까 전에 제가 한글과 일본어는요 언어 구조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일본어도 조사의 언어예요. 일본어도. 그래서 일본어도 아타시와 아나타오 아이시대로 이런 식으로 갑니다. 됐어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똑같아요. 이 일본어랑 한글이랑요 똑같이 조사만 잘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쌤이 설명했던 쌤의 친구, 그 유학 간 친구가 한 달 만에 일본어 회화가 가능했던 이유는요 단어만 외웠어요. 단어만. 그러니까 회화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영어는 그딴 게 없잖아. 이런 게 없잖아. 이런 게. 그렇죠? 언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글은요 조사만 잘 갖다 붙이면 위치에 상관없이 의미 전달을 할 수 있는데 영어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영어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위치 선정입니다. 위치 선정. 여러분이 영문법 문제를 풀다 보면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시험 문제를 보면요 밑줄이 막 5개 쳐져 있어.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거든 이게. 그럼 얘가 물어보는 게 뭔 줄 알아요? 이 밑줄에 쳐져 있는 요 형태의 위치가 맞아?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 이거 써도 돼?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다 자리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모든 영문법 문제는 뭐라고요? 다 자리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그래서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영문법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는 1순위가 뭐냐면 얘를 그래서 어디다 써야 돼? 이거부터 배워야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아까 말했던 뭐 가정법이니 관계대명사니 투부정사니 이런 것들 막 배웠잖아요. 영문법 배워본 적 있잖아. 그러면 그런 문법을 배울 때 누구한테 배우든 간에 여러분은 1순위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다? 어디다 써야 돼? 이걸 먼저 항상 신경 써야 돼요. 어디에 써야 돼? 왜? 영어는 자리가 중요한 언어니까.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영어는 뭐가 중요하다고? 위치, 자리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한 5번을 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쌤이 설명한 건 영어는 자리가 중요하구나 이거 실컷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선생님, 자리를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이거를 정해야겠죠. 그럼 우리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 배우는 게 뭐냐? 바로 품사, 성분, 형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장의 오형식 이런 거 들어봤죠? 그쵸? 구문분서, 막 주어, 동사, 목적어 막 이런 거 표시하잖아. 이거 왜 배우는지 알아요? 자리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자리 때문에. 그래서 요 자리에는 뭐가 오는구나, 요 자리에는 뭐가 오는구나, 이거 알려고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는요, 자리마다 해석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 자리에선 해석을 이렇게 해라, 요 자리에선 해석을 이렇게 해라, 요 자리에선 해석을 이렇게 해라,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요, 자리만 제대로 잡을 줄 알면 해석은 껌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여기 각각 자리에 있는 단어 뜻만 알면 돼요. 됐어? 단어 뜻만 알고 그거를 그대로 대입하면은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영어는 뭐다? 자리가 중요하고요. 자리마다 해석이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위치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위치 선정을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알기 위한 1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품사라는 놈입니다. 그래서 이 품사에 대한 설명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울게요, 이제는요. 이제 지워도 되죠? 오케이. 자, 갑니다. 아마 여러분이 품사라는 말을 많이는 들어봤을 겁니다. 자, 품사. 우리가 이제 뭐뭐 사자로 끝나는 말을 품사라고 하는데요. 사자로 끝나는 말이 뭐냐? 이런 애들. 명사, 뭐 대명사, 동사, 형용사, 요딴 애들이 있죠. 이런 걸 우리가 품사라고 합니다. 그럼 품사라는 게 뭐냐면요. 일단 여기까지의 설명을 읽어보면 단어의 기능과 형태, 의미에 따라 비슷한 것들끼리 구분 지어 놓은 것 이렇게 써놨습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할게요. 품사가 뭐냐면요, 그냥 단어의 동아리야, 동아리. 동아리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자, 예를 들어볼게. 우리 학교에 동아리가 있습니다. 뭐 축구부도 있고요, 농구부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밴드부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무슨 부 하는 게 전부 다 뭡니까? 동아리죠, 동아리.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똑같습니다. 이 품사가 뭐라고요? 동아리야, 동아리. 그럼 이 품사라는 동아리엔 뭐가 있냐면요, 얘네들은 동아리가 다 부자로 끝나죠. 무슨 부 이렇게 끝나죠. 품사는요, 다 사자로 끝나요. 그래서 품사는요, 명사 동아리도 있고요, 동사 동아리도 있고요, 형용사 동아리도 있고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사자로 끝나요. 보이십니까? 동아리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러분, 우리가 동아리를 가입할 때요, 예를 들어서 축구부를 내가 가입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축구부에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축구부에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요? 축구를 잘하거나, 축구를 좋아하거나, 축구를 배우고 싶거나, 셋 중 하나 아니에요? 맞잖아. 밴드부에 가입한 애가 축구를 배우고 싶어서 밴드부에 가입하겠냐?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축구를 잘해서 밴드부에 가입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밴드부에 가입을 했으면요, 내가 기타를 배우고 싶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아니면은 뭐 노래를 좋아하거나 이러니까 밴드부를 가입할 거 아니냐. 마찬가지입니다. 명사 동아리에는 요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고요, 동사 동아리에도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어들, 단어 하나하나가 학생들이라 생각하면 돼. 학생들. 됐어? 그러면 그 각각의 학생들은 어떠냐면요, 다 비슷하다는 거야. 뭐가 비슷해? 농구부에 가입한 애들은 농구를 좋아하거나 잘하거나 배우고 싶거나 이런 게 비슷하잖아. 이런 것처럼 동사 동아리에 있는 애들은 얘들만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사부터. 자, 1번에 제가 명사라고 썼는데 이 명이 뭐냐면요, 이름 명자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을요. 사람이든 아니든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그냥 이름입니다. 이걸 우리가 명사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펜. 펜이라는 게 뭡니까? 지우개로는 안 지워지고 색깔 막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는 글씨를 쓰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 이거의 이름이 뭐예요? 펜이죠. 됐어요? 두 번째, 경기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일산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의 이름, 경기도. 됐어? 행복. 내가 생활을 하다가 뭔가 굉장한 만족감을 얻었어, 또는 기쁨을 얻었어. 그때 느껴지는 그 감정의 이름, 행복. 됐어? 모든 어떤 이름이 뭐야? 다
명사예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어준 각자의 이름 명사고요. 요 녀석의 이름 마우스. 그래서 우리를 숨쉬게 해주는 녀석의 이름 공기. 이게 뭐라고? 다 명사라고. 명사. 알겠습니까? 자, 아까 전에도 쌤이 말했는데요. 잘 보세요. 영어는요 상업 문명을 기반으로 발달한 언어라고 했죠. 아까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라고요? 개수에 민감한 언어라고 했습니다. 개수에 민감하다. 한 개냐 여러 개냐. 왜냐면 정확하게 셈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명사를 배울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명사가 셀 수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됐어? 우리가 정확하게 셈을 해서 사고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명사에서 중요한 건 뭐다? 개수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얘를 셀 수 있냐 없냐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그럼 선생님, 셀 수 있는 거와 셀 수 없는 거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거는 솔직히 지금은 잘 몰라도 되는데요.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어떻게 구별하냐면 뭔가를 쪼개거나 자르거나 했어. 예를 들어서 잘랐는데 잘랐을 때 그 자른 형태로 속성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셀 수 없는 명사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쉽게 말하겠습니다. 종이가 있어, 종이. 자, 내가 이 종이, 지금 종이가 몇 개예요? 한 개잖아, 그치? 근데 얘를 잘랐어. 그럼 종이가 몇 개가 돼요? 2개가 됩니다. 이걸 또 자르면 4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내가 종이 2개 팝니다. 개당 1,000원요. 이렇게 했어.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 종이를 반으로 자른 다음에 얘 2개 줄게요. 2,000원 주세요. 이건 뭐야? 사기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한 건 뭐냐면 얘를 이렇게 반으로 잘랐으면은 원래는 한 개였잖아. 근데 얘가 2개가 돼요. 근데 2개가 된 게 또 4개가 됩니까? 그럼 1은 2고 2는 4예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요 뭡니까? 이거를 자르면은 결국엔 무수히 자르다 보면 이게 무한대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원자단위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 그러면 이건 뭡니까? 셀 수 없는 거죠. 명확하게 셀 수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놈 볼게요. 요놈. 마우스. 내가 마우스를 반으로 잘랐어. 그 마우스 하나 이 반 쪼개진 게 각각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마우스는 셀 수 있는 겁니다. 이 온전한 한계라고 셀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연결해서 제가 추가로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쌤이 졸지 말고. 자, 쌤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건데 아까 전에 얘기했대. 쌤이 지난주였나? 그때 우리 고등부 반에 수업 들어가서 얘기를 했던 건데 고등부 애들이 엄청나게 놀랐던 사실이 있어요. 그 반이 참고로 다 1, 2등급만 있는 반이거든? 근데 걔네도 몰랐던 거. 그거 알려줄게. 봐봐. 여기 아래에 써놓은 건데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셀 수 있는 명사와 없는 명사를 짧게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셀 수 있는 명사 있죠. 셀 수 있는 거. 이 셀 수 있는 명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반드시 그 명사 앞이나 뒤에 뭔가가 붙어야 돼요. 뭔가가 붙어야 되는데 이때 보통 앞에 뭐가 붙냐면요. 어라든가 더라든가 이런 애들이 붙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관사라고 불러요. 관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관이라는 게 한자로 갓관자거든요. 갓관자. 갓이 뭐냐면 니는 그 조선시대 때 양반이 쓰던 그거 있죠. 그거 갓. 이거 말하는 거야. 갓을 어디다 씁니까? 어깨에다 쓰나요? 아니죠? 머리에다 쓰잖아. 머리에다. 그래서 이 관사라는 게 뭐냐면요. 머리에 붙는 말 이런 뜻이야. 머리에 붙는 말. 한자 뜻풀이를 하자면. 그럼 머리에 붙는 말이 뭐냐? 명사가 있으면 명사 앞에 머리에 붙잖아요. 어가 됐든 더가 됐든. 그래서 관사라 부르는 겁니다. 됐어요? 이건 뭐 용어 설명한 거고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앞에 붙는 어나 더를 우리가 관사라고 부르는데 예시를 볼게요. I have pen. 틀렸습니다. 이거는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에요. 왜? 펜은 셀 수 있습니다. 펜 반띵하면은 각각 따로따로 쓸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온전히 하나로 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펜이라는 놈은 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단독 사용이 안 됩니다. 개수에 민감하다 했잖아. 개수를 표시해줘야 돼. 뭔가를 해야 돼. A pen을 쓰든 pen즈라고 쓰든 your pen이라고 쓰든 this pen이라고 쓰든 뭔가가 붙어야 돼요. 그냥 단독으로 I have pen 이러면 뭐야?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명사에 대한 거였습니다. 자, 명사라는 건 다시 한번 뭐다? 모든 것에 존재하는 이름으로 셀 수 있는 거와 없는 게 있는데 셀 수 있는 명사는 뭐다? 반드시 앞이나 뒤에는 뭔가가 붙어야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2번 대명사입니다. 다음 페이지예요. 자, 대명사는요 이름에 써있다시피 큰 명사가 아니고요 대신할 대자입니다. 명사를 대신하는 건데요. 자, 잘 봐봐. 정확하게 말할게. 명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이름이 있어. 원래 이름. 근데 그 원래 이름 대신에 다른 말로 지칭해서 부르는 거. 이거를 대명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펜을 가리키면서 야, 그것 좀 빌려줘. 이랬어. 그럼 여기서 그것이라는 말은 뭡니까? 펜이라는 원래 이름이 있는데 그 원래 이름 대신에 그거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대명사. 또는 내 친구 수연이가 있어. 수연이를 딱 바라보면서 야, 너 밥 먹었어. 그럼 여기서 말한 너는 뭡니까? 수현이라는 원래 이름 대신에 부른 말이죠. 이것도 뭡니까? 대명사. 이것도 대명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 오늘 쌤 출근하다가 야씨 어떤 놈이 내 어깨빵하고 왔어. 그럼 내가 여기서 말한 어떤 놈, 이것도 대명사예요. 왜? 그 사람의 원래 이름 대신에 내가 어떤 놈이라고 불렀잖아. 됐습니까? 원래 이름 대신에 부르는 게 뭐라고요? 대명사다. 됐냐? 그러면 이 대명사를 왜 배워야 하는가? 여러분, 대명사가 없으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봐봐. 예를 들어서 희서가 다음 시간에 와갖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저 숙제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볼게요. 예시야, 예시. 그렇게 얘기한다고 쳐볼게. 자, 방금 전에 내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다시. 선생님, 제가 숙제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저가 뭐예요? 대명사예요. 왜? 내 원래 이름 대신에 부른 거니까. 그럼 대명사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선생님, 희서가 숙제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끔찍하죠. 그렇죠? 여러분은 스스로한테 나, 저 이런 말을 못 쓰는 거예요. 친구를 부를 때도 야, 같이 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야, 너 나랑 좀 같이 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야, 뭐 예를 들어서 야, 은유랑 같이 가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대명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뭘 싫어하냐면요, 했던 말 또 하는 거 싫어해요. 그렇지 않아요? 했던 말 또 하는 거. 자, 약간 지루한 것 같으니까 잠깐 재밌는 얘기 줄게요. 제가 어렸을 때 10살 때였어. 우리 아들이 11살이거든요 지금. 근데 내가 10살 때예요. 10살 때. 10살 때 우리 아버지가 이 술을 이렇게 좀 많이 드시고 오셨어요. 이러고 오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가만히 앉아. 이제 나를 부른 거야. 야,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앉아봐. 이제 제가 이제 아빠한테 반말했거든요. 아, 왜? 이러면서 앉았어. 너 열심히 요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갖고 아유,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갖고 막 이제 한 30분 동안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아빠가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그러다가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야근 학생이고 내가 되게 야가 빠졌었어요. 내가 잔머리가 잘 돌아왔거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갑자기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 내가 뭐라 했냐? 아빠, 제가 요새 용돈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용돈 좀 줄 수 있어요? 아유, 우리 아들, 아유, 용돈 줘야 돼. 어디, 자, 여기 10,000원을 딱 주는데, 여러분, 당시에 10,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당시에 햄버거 세트 있죠? 햄버거 세트가 2,000원이었어요. 당시에 햄버거 세트가. 그리고 당시에 공무원 월급이 90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편의점에서 사 먹는 뭐 불닭볶음면 이런 라면 같은, 그땐 불닭볶음면이 없었는데 어쨌든 라면 있잖아. 그 라면 한 개가 350원이었거든요. 그럼 10,000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아빠가 10,000원을 딱 꺼내서 주는 거야. 그래갖고 아유, 우리 아들 용돈 줘야 되면서 10,000원을 딱 줬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챙겼죠. 에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챙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빠가 또 막 얘기해. 이제 한 10분 정도 뒤에 아빠, 제가 요새 용돈이 없어서 아유, 우리 아들 용돈 줘야지. 제가 그날 아빠한테 9만 원을 뜯었거든요. 다음날 이제 자고 일어나서 아버지가 여보, 나 왜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지? 우리 엄마가 아유, 그러니까 술 좀 그만 먹고 다니니까 어디서 또 흘렸나 보지. 에휴, 진짜 화상아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 9만 원을 아주 풍족하게 이제 생활을 했었던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또 하면요 이런 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요, 이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걸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어느 나라든요. 그래서 이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게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그때 다른 말로 바꿔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명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됐습니까?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볼게요. 여기 보면요, The man had dinner. 그 남자가 저녁을 먹었는데, 또한 His sister had it and watched TV with him.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보시면 또한 그 남자의 여동생인데 그 남자 또 나오는 거 보기 싫잖아.
똑같은 말 반복되는 거 싫다고 했죠? 그래서 his라는 대명사로 써준 거고요. 여기서도 dinner, 저녁을 먹었다. 그의 여동생 또한 저녁을 먹었다. 저녁 두 번 말하기 싫죠? 그래서 eat이라고 써준 거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TV를 봤다. 그 누구예요? 그 남자입니다. 그 남자와 TV를 같이 봤다. 이렇게 또 반복하기 싫죠? 그래서 또 대명사로 쓴 겁니다. 여러분 대명사를 쓰는 이유는 뭐라고요? 똑같은 말 또 하기 싫어서. 됐어? 이게 이유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대명사. 자, 바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동사 갈게요. 자, 여기는요 별표를 좀 치겠습니다. 가능하다면요 별표를 이렇게 치고 싶은데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개념을 먼저 볼게요. 모든 행동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말로서 우리말로는 뭐뭐다라고 해석하는데요. 의사소통에서 가장 핵심적입니다. 제가 좀 과감하게 말하자면요. 이 동사를 제대로 아냐 모르느냐에 따라 이 언어 실력이 갈립니다. 반대로 내가 동사만 제대로 공부하면은요 영어의 절반은 끝납니다. 그 정도로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에요. 이 동사만 있으면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동사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의사소통이 안 돼요. 의사소통이 안 돼.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빈이를 보면서 야 우빈이 너 오늘 자 끝났어. 내가 뭘 말하고 싶은데?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왜? 동사를 안 썼으니까. 됐어요? 동사를 안 쓰면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야 니네 오늘 처음 만나는데 야 니네 어쩌라고. 동사를 안 쓰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큼이나 동사라는 거는요 의사소통에서 반 이상을 차지한다.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제가요 아까 잠깐 말했는데 중2 때 제가 공부를 더럽게 안 했거든요. 이 공부를 더럽게 안 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내가 학교 다니면서 제일 즐거워했던 시기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방학 제외하고. 언제냐?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이 난 제일 좋았어요. 왜 좋았을까? 역시 알아요. 역시 전문가는 다릅니다. 농담이야. 시험 기간이 제일 좋아. 일찍 끝나거든. 근데 제가 중학생 때는 더 일찍 끝났어요. 그때는요 2교시밖에 안 했거든요. 10시 반이면 끝납니다. 10시 반. 이제 점심시간 안 먹고 끝나요. 그러면 우리 반은 심지어 종례도 없었어. 그러면 10시 반에 끝나잖아. 그럼 이제 내 친구 교실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내 친구가 나와. 그럼 내가 가서 말합니다. 야 PC방 가자. 그래 갑니다. 그래서 저녁 한 6시까지 이제 PC방에서 게임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이제 공부한 척 하면서 힘들다. 아유 아들 공부하느라 고생했지. 힘들어. 힘들지. 야 6시간을 넘게 게임을 했는데 힘들죠. 그래? 힘들다. 그 독서실 가라고 중동 갔다가 이제 PC방 가고 힘들다 하면서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시험 기간이 그때 당시 한 4일 정도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찾아가기가 귀찮으니까 문자를 보냅니다. 제가 친구한테 어떻게 문자 보내냐? 야 오늘도 PC방 가자 이렇게 보내. 그럼 내가 그래 이렇게 막 답장이 와. 자 한 4일 차쯤 됩니다. 3일 차쯤 됩니다. 3일 차쯤 되면요 피방 가자. 오케이. 한 요 정도로 답이 옵니다. 자 마지막 날 됩니다. 4일 차 되면 제가 뭐라고 보내냐?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옵니다. 다 생략했죠? 여러분 이거 뭡니까? 동사예요. 동사잖아. 가자. 됐습니까? 자 이만큼이나 동사가 이 의미 전달을 해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시 볼까요? 나는 저녁밥을 먹었어. 먹었다 라는 행동을 나타내죠. 동사입니다. 먹었다가 없다고 쳐볼게요.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야 내가 저녁밥을 진짜 기가 막히게 저녁밥을 먹었다고? 요리했다고? 대접했다고? 사 먹었다고? 어쨌다고? 알 수가 없잖아. 나는 그 애가 정직하다고 생각해. 그럼 생각한다 라는 것도 역시나 동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들어보셨어요? 그 말이 왜 나온 줄 알아요? 한국말은요 동사가 맨 뒤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됐어요? 우리말은 어떻습니까? 뭐뭐해서 뭐뭐합니다. 다로 끝나잖아. 우리말은요 다자가 맨 뒤에 오죠. 그죠? 이게 뭐예요? 동사예요.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란 말이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 말했다시피 가장 중요한 말이 맨 뒤에 나온다는 뜻이죠. 그 가장 중요한 말이 뭐라고? 동사라고요. 됐냐? 지금 제가 동사의 중요성을 이렇게나 많이 강조를 했죠. 자, 그래서 동사라는 거는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것만 제대로 배워도 영어의 절반은 배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거죠? had라는 I had dinner yesterday. 내가 어제 저녁을 먹었다는데 had가 없으면 전달이 안 됩니다.
마치 비유하자면요, 햄버거로 따지면요, 이 동사라는 놈은요, 그 패티와도 같은 존재예요. 햄버거에 뭐가 들어갑니까? 기본적으로 빵 패티 들어가잖아, 그렇지? 근데 패티가 없어. 그럼 이게 햄버거요? 그냥 빵이지, 빵. 그렇잖아. 이걸 햄버거라고 누가 부르냐고. 누가 미쳤다고 이걸 햄버거 빵빵만 있는 걸 누가 사 먹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하는 동사라는 녀석은요, 어떤 그 구성, 문장을 만들어내는 구성 요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녀석이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엔 안 썼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하나 쓸게요. 그래서 반드시 한 문장에는 한 개의 동사, 이 V가 동사예요, 동사. 한 개의 동사가 나와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동사가 없는 거는요, 우리가 문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문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동사가 없는 거는 문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동사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번이 이제 형용사에 관련된 건데, 이 형용사는 지금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제 여러분 숙제하는 법도 알려줘야 돼갖고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좀 생략하고요. 숙제할 거를 제가 좀 미리 준비해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드리고 숙제하는 법 알려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프린트를 좀 드릴 건데요. 잠깐만요. 아까 7명이었지. 자, 여기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 있습니다. 하나씩 주시고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오늘 숙제하는 거 숙련자는요 10분이면 끝납니다. 겁나 적으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자, 여기. 자, 여기. 자, 그 숙제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잘 들으십시오. 자, 지금 제가 프린트를 2개를 드렸는데요. 2개가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요. 자, 지금 여러분 그 B5 사이즈, 좀 더 크기가 작은 사이즈로 받은 거 있죠. 잘 들으세요. 앞에 좀 잠깐 봐주세요. 자, 이 크기가 작은 걸로 받은 게 요거고요. 요거고. 그 다음에 컬러로 제가 드린 게 있습니다. A4 사이즈로 드린 거. 그게 요겁니다. 요건데, 아이씨 뭐가 다른 거야? 이럴 수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요. 잘 보세요. 제가 A4 그 컬러로 드린 거는요, 답지예요. 답지. 정답지고요. 그 B5로 돼 있는 게 문제지인데요. 이 2개의 차이를 보시면요, 뭐가 다릅니까? 문제지에는 뭐가 안 써져 있는데 답지에는 다 써져 있죠. 보시면요.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단어 품사라고 써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단어 품사. 그럼 단어의 품사를 여기에다가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다예요. 해석도 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첫날이니까. 됐어요? 문장 성분 분석도 일단 할 필요 없습니다. 품사만 쓰시면 돼요. 오늘 품사만 배웠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품사가 이미 써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인, 전, 전치사 이렇게 전이라고 써 있죠. 그냥 써 있는 건 안 써도 되고요. 안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밑줄 하나하나 따졌을 때. 됐어? 안 써 있는 것만 품사를 쓰면 되는데, 자, 이 품사를 쓸 때 여러분 그 숙제 위에다가 이거 구분이 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좀 써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운 게 명사, 대명사, 동사인데 여기에서 형용사는 안 배웠지만 형용사도 좀 추가할게요. 그럼 이걸 우리가 줄여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명사는 N, 대명사는 원래는 PRON인데 이게 기니까 그냥 대라고 쓰시면 돼요. 대. 동사는 아까 말했던 V, 형용사는 A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품사만 써오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시느냐, 예시를 하나 보여줄게요. 자, Camoli is a small fishing village in Italy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Camoli 어떤 지역의 이름인가 봅니다. 이름은 명사죠? 그래서 명사 이렇게 쓰면 됩니다. is는 뭐뭐이다라는 뜻이야. 이다. 다자로 끝나죠? 동사고요. 어는 아까 말했죠? 관사입니다. 아, 관사는 그냥 관이라고 쓰면 돼요. 됐어? 자, small 작은이죠? 얘는 형용사입니다. A. 그다음에 fishing village. fishing village가 이제 그 낚시를 위한 마을. 그래서 어촌이거든요. 어촌. 어쨌든 마을이잖아. 그래서 명사. 이탈리아도 이름이죠? 명사. 됐습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돼요. 별거 없죠. 이거 몇 페이지 안 돼요. 10분이면 끝납니다. 요거를 다 하시고요. 그래서 숙제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기다 좀 써드릴게요. 잠시만요.
오늘이 며칠인가? 2월 13일이네? 화요일이죠. 제가 지금 드린 프린트를요, 구문독해 프린트라고 이름을 말하겠습니다. 구문독해 프린트. 여기에서 품사를 모두 작성해 오시고요. 그리고 그 답지 보고, 답지가 이제 그 컬러로 되어 있는 거랬습니다. 답지 보고 채점을 하시면 됩니다. 자, 채점이 끝나면요, 틀린 게 있을 겁니다. 틀린 것을 고쳐 써오시면 됩니다. 자, 요것만 하면 돼요. 당연한 얘기지만 오늘 첫날이고 OT도 하고 이러느라 이제 진도를 많이 안 나가서 제가 숙제를 적게 드린 거고요. 진도가 나갈수록 숙제량은 조금씩 늘어날 겁니다. 그 부분은 감안하시는데, 아예 전부 다죠, 당연히. 드림 프린트 전부 다입니다. 금방 해요, 근데. 됐습니까? 모든 내용이야, 모든 내용. 첫 페이지만 하는 거 아닙니다.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저기 B 자습실에 계셨었나요? 이쪽에 계셨었나? 맞나? 그러면 B 자습실로 전원 다 이동하셔서 방어 시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했습니다.